고금소총과 야담. 구렁이. 용은 동양의 판타지 세계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최강의 영물입니다. 미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도 사람이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없는 막강한 괴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간혹 위대한 영웅은 혼자서 이무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기도 하는데, 조선 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과 금계필담에 이무기와 싸워 이긴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청구야담에 의하면 조선 마렵 바닷가와 마주한 충청도 결성 삼산에 가문대대로 살아오던 이복령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산 위에 산정을 짓고 사방에 높은 난간을 올린 곳에 살았는데, 산정 앞에는 둘레가 수십 아름이나 되고 높이가 무려 1000길이나 되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안개가 나무와 산정의 뜰을 덮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복영이 나무 앞을 지나가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나무에 난 큰 구멍으로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데, 그 흔적이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짙은 안개 속에서도 뚜렷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복령은 마침 가지고 있던 마상총을 켜놓어 그것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자 괴물체가 움츠리고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천둥같이 크고 우렁찬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놀란 이복령이 자세히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집이 너무나 커서 크기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 없었고, 머리에는 뿔과 털이 달려 있었으며 수많은 뱀이 나무 구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복영은 조금 전 자신이 총으로 쏜 대상이 큰 구렁이었으며 그것이 나무 구멍 속에 살면서 다른 뱀들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 구멍에서 완전히 나온 구렁이와 다른 뱀들은 꼬리를 이어 산정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복령은 마상총을 들어 이무기에게 총탄을 계속 쏘았습니다. 총탄이 다 떨어진 뒤에는 총을 들어 구렁이와 다른 뱀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이복령이 내리친 마상총에 머리가 깨지고 짓이겨져 죽었고, 다른 뱀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복령이 총으로 뱀들의 머리를 부수는 속도는 그 빠르기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이복령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저녁까지 뱀들을 때려 죽였는데, 이를 모두 끝내고 나자 피가 뜰에 가득하고 비린내가 코를 찔러 냄새를 못 맡을 지경이었습니다. 뱀들을 죽이느라 피곤해진 이복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주인이 오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했던 하인이 와서 보니 죽은 뱀이 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복령은 그에게 다른 건장한 노비들을 데려와서 뱀들의 사체를 바다에 모조리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는 충청도의 깊은 산속에 사는 이무기를 다룬 설화인데, 을의 영웅이 칼로 뱀을 퇴치하는 이야기들과 달리 주인공이 근대식 무기인 총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설화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기 중에 이복령이 죽인 구렁이 머리에 뿔과 털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은 뿔과 수염이 있습니다. 구렁이가 달고 있던 뿔과 털이 장차 용이 되면 돋아날 뿔과 수염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산정에 짙은 안개가 끼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분명히 이무기의 농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무기는 용은 아니나 그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은 물을 부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개를 일으키는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었으리라. 금계필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정조 임금 때 여주 목사를 지낸 민창역의 집들 안에 좋기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속에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울거나 나뭇가지에 걸터 누워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민창혁은 이 구렁이를 좋지 않게 보았는데 저대로 계속 두었다가 자칫 사람을 해치거나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티나무 구멍에 숯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구멍 안으로 연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견디지 못한 구렁이는 걸터 놓은 나뭇가지 아래로 떨어지더니 민창혁을 집어삼키려 입을 크게 벌린 채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 뒤로 100마리의 작은 뱀도 민창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민창혁은 쇠뭉치를 휘둘러 구렁이와 뱀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힘과 용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과부. 보통 전설에서 귀신은 사람을 홀리거나 해치는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보기 드물게 귀신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인 파수록에는 귀신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에는 인삼을 팔던 최씨라는 장사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재산 전부를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덕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어머니가 막대한 재산을 모은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주 사람들 사이에는 그 과정에 대해 놀라운 소문이 돌았는데 최 씨의 어머니가 귀신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최 씨의 어머니는 조선시대로는 노처녀에 해당하는 20살 이후에 최 씨를 낳고 곧바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유교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거의 99%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 역시 그런 질서에 따라 어린 아들인 최 씨를 데리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현듯 최 씨 가족이 사는 집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드러날 만큼 헤어진 옷을 입은 채로 불쑥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출현에 놀란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한테 여기는 과부가 사는 집입니다. 외간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봅시다. 라고 말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최 씨의 어머니와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로부터 싸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사람의 모습이면서도 피부를 만져보면 마치 얼음 같아서 최 씨의 어머니는 차디찬 얼음을 끌어안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잠자리를 함께한 이후로 남자는 매일 밤 나타나서 최 씨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찾아올 때마다 은으로 만든 동전과 무명천과 비단 같은 값비싼 재물을 최 씨 집 창고에 가득 넣어주었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가난한 남자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값비싼 재물을 매일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최 씨의 어머니가 남자한테 저 많은 재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도 남자는 그저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가져다 주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와 동침하는 일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남자를 쫓아낼 궁리를 하고는 어느 날 남자한테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다른 건 두렵지 않으나 그저 노란색이 두렵소. 나는 노란색을 보면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겁이 난다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로부터 답을 얻은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가 떠나고 날이 밝자 곧바로 시장에 가서 노란 물감을 잔뜩 사서는 집 전체와 자신이 입은 옷과 몸에 가득 발랐습니다. 밤이 되어 찾아온 남자는 집과 최 씨 어머니를 보자 경악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실증이 났나 보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제 2번 다시 오지 않겠소. 다만 내가 준 재물은 이미 당신 것이니 좋을 대로 쓰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에만 찾아오고 낮에는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나 잠자리를 함께할 때마다 못 견딜 만큼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것이나 없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서도 밤마다 은하와 비단 같은 비싼 재물을 잔뜩 가져온 것도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말입니다. 본래 귀신은 어둡고 차가운 성질을 지닌 존재라서 낮을 피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밝음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싫어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자는 사라졌지만 재물은 그대로라서 최 씨의 어머니는 졸지에 강원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80여 세가 되도록 건강했으며 막대한 재산을 간직하여 아들인 최 씨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귀와 병사. 조선 후기의 학자가 지은 책에 다음과 같은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조선의 왜군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무렵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중국 명나라 장수인 마귀가 소사에서 왜적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조선군과 명군 그리고 왜군이 서로 진을 친 상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 왜군 병사가 검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도발해 왔습니다. 그러자 긴창을 쥔 중국 남쪽 절강 출신의 병사가 나가 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창이란 아마 낭선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낭선은 대나무 가지에 쇠로 만든 가시를 붙인 무기인데 중국에 침입한 왜구들이 휘두르는 일본도를 막기 위해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척계광이 거느린 명나라 군사들이 왜구들과 싸우는데 무척 유용하게 사용된 무기가 낭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군사들 중에서 척계광이 거느렸던 절강 출신의 남병도 있었으니 그때 왜군과 대치한 명나라 병사도 낭선을 잡고 나섰으리라. 하지만 왜군 병사의 칼솜씨가 명나라 병사의 낭선 다루는 기술보다 더 뛰어났던지 명나라 병사는 얼마 못 가 왜군의 검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들 4명이 연이어 나가 싸웠으나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검을 잡은 왜병이 앞으로 다가오자 조선군과 명군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귀가 군중에 후한 상금을 내걸고 왜병에 대적할 자를 모집했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마귀에게 인사를 하고는 맨손으로 그 왜병을 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으나 마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선 나가서 대적하게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은 병사는 나가서 양손에 아무런 병기도 없이 검에 맞서 맨손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휘두르던 검을 멈추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선 병사를 비웃던 왜병이 갑자기 2 눈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가
외병에 검을 주워들어 목을 베고는 마귀에게 달려가 바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마침내 조선군과 명군이 왜군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승리한 마귀는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의 공로를 치하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는 검술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병의 목을 벨 수 있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앉은뱅이가 되어 혼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바늘 한 쌍을 창문에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동이 틀 무렵에 시작하여 날이 어두워져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족족 바늘이 빗나가 떨어지더니 오랫동안 연습하자 팔에서 구자 안의 거리는 던지는 대로 명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먼데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가는 구멍이 크게 보여 바늘을 던졌다 하면 손가락이 마음과 일치되어 백발백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기술이 완성되었으나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 저의 앉은뱅이 다리도 펴져 오늘에야 적에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니 왜병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여 검으로 베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바늘이 자신의 누나를 노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왜병의 머리를 살펴보니 과연 그의 눈알에는 각각 바늘이 한 약 3cm쯤 박혀 있었습니다. 바늘은 평소에는 작은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화에서 들려주고 싶은 교훈인 듯합니다. 빙의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람을 조종하는 현상을 빙의라고 부릅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 쓴 책에는 빙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2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성현의 외삼촌인 안공이 겪은 내용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인 서원의 별장에 안공이 오래 머무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통하는 길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둘레가 몇 사람이 끌어안아야 할 만큼 굵었으며 높이는 가히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습니다. 한데 그 나무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껴서 하늘이 흐리면 나무에서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렸으며 밤이 되면 나무 주변에 불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가끔 안공이 매사냥을 하다가 꿩을 쫓아 나무가 있는 숲에 들어가면 사냥감이나 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괴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나무에 귀신이 살아서 소동을 부리는 것이라며 매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어떤 소년이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다며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자르려 했는데 그만 귀신에게 빙의가 되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며 행패를 부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빙의된 소년은 안공의 이름만 들으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피했습니다. 안공이 소년의 집에 가서 문 밖에 평상에 앉아 사람을 시켜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오니 소년은 겁을 먹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며 애걸했습니다. 이에 안공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마을에 있은 지 200여 년이 되는데 불을 켜놓고 해괴한 행동을 하며 내가 지나가도 걸터앉아 불경한 짓을 하고 매를 놓으면 숨겨두고 내놓지 않다가 지금은 또 이웃집을 괴롭히니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짓이냐. 그 말에 빙의된 소녀는 이 말을 땅에 대고 공손히 사죄했습니다. 이때 안공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잘라 긴 칼을 만들어 소년의 목을 베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몸을 굴러 큰 소리로 울부짖고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가 3일 만에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미쳐 날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야담집을 쓴 성현의 장모인 정 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린 하녀한테 귀신이 빙의해 몇 년간 그 집에 머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귀신에게 빙의된 하녀는 집안 사람들을 상대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는 말마다 모두 들어맞았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전부 들통이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아울러 귀신이 하녀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서 마치 꾀꼬리의 목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정 씨의 이웃의 명문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 비녀 하나를 잃어버리고는 하녀가 도둑질을 했다면서 때렸습니다. 하녀는 괴로워서 귀신에게 빙의된 하녀에게 와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귀신은 내가 있는 곳을 알지만 너한테 말하기 부끄러우니 내 주인한테 직접 오라고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녀가 여주인한테 가서 알리자 그녀는 직접 빙의된 하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귀신은 당신이 예전에 이웃집 사람과 당나무밭으로 들어가서 간통했을 때 비녀가 그 나뭇가지에 걸렸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인이 당나무밭으로 가서 비녀를 찾아오자 여주인은 자신의 불륜이 들통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씨 집안의 종이 물건을 훔쳤다가 귀신이 사실을 폭로하자 종이 화를 내며 꾸짖다가 쓰러져서 한참 후에 깨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자주색 수염을 기른 큰 남자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씨 집안 사람들은 귀신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상국 정구가 너는 숲으로 가라. 더는 산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마라. 하고 꾸짖자 귀신이 슬피 울면서 떠났고 다행히 빙의된 하녀에게 아무런 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씨 집안의 하녀한테 빙의한 귀신은 사악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죽은 귀신이 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백마의 전설. 경상남도 사천시의 백마산에는 소시 성을 가진 장군과 그가 탄 하얀 말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신라 마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라는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연이은 흉년, 그리고 각 지방에서 군대를 거느린 궁예와 견훤 같은 군벌이 잇따라 나타나서 중앙정부에 맞서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힘과 지혜를 갖추고 야심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나 평범하게 살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어볼까. 잘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고 못해도 좋기 한 고을 정도는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어느 무렵 현재 경상남도 하동군인 삼정리라 불리던 곳에 승랑당이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그저 부처를 섬기고 불도를 닦는 평범한 절이 아니라 수많은 스님이 칼과 창과 활 같은 무기를 들고서 무술을 연마하고 훈련을 하는 일종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무술로 유명한 중국의 소림사와 비슷한 절이라고나 할까요. 승랑당에 머물며 승려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바로 소시 성을 쓰는 장군, 즉 소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약 3m나 되고 발의 크기도 90cm에 이를 만큼 체격이 컸습니다. 힘과 무술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비록 난세라지만 사찰의 승려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것을 보면 소장군은 야심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큰 뜻과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 1000년 동안 존속했던 신라는 망할 때가 되었고 북쪽의 궁예와 서쪽의 견훤은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고 나머지 각 지역의 군벌도 세력이 크지 않다.
이런 때 여기서 힘을 잘 기르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밖으로 나가면 한 번에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다. 이렇듯 소장군은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하루는 승랑당 바깥에 웬 하얀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절 밖으로 나간 소장군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얀 말이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강건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소장군은 백마의 등에 시험 삼아 올라타서는 말채찍으로 내리쳤는데 백마는 바람보다 더 빠르게 내달리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마는 소장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가 지시하면 뭐든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모습에 소장군은 하늘이 내게 백마를 보내서 세상을 맡기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믿으며 점점 용기가 커졌습니다. 마침내 스님들의 훈련이 다 끝난 날 소장군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은 후 백마한테 지금 나는 화살을 쏠 테다. 만일 내가 화살보다 먼저 달리면 나는 너를 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온 나라를 손에 넣겠다. 하지만 내가 화살보다 늦으면 나보다 느린 것으로 여기고 죽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소장군은 화살을 쏘고 나서는 재빨리 백마의 채찍질을 가면서 달렸습니다. 백마는 소장군을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갔는데 한참을 달려간 끝에 고개에 멈췄는데 화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장군은 아무래도 너를 믿고는 큰일을 할 수 없겠다 라고 탄식하고는 허리에 찬 칼을 빼어들고 백마의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살이 날아와서 백마의 시체가 놓인 땅에 박혔습니다. 소장군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백마를 죽여버렸다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내가 성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하고 슬피 울고는 백마를 잘 묻어주고는 스님들과 함께 절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궁예와 견훤이 몰락하고 왕건이 고려를 세워 한반도를 통일하자 소장군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백마가 묻힌 곳 옆에 죽어서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소장군의 용맹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은 백마가 묻힌 곳을 가리켜 백마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과 싸우는 사람. 일반적으로 전설에서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때 귀신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운이 좋거나 정신력이 강하면 사람이 귀신을 물리치는 일도 벌어집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 1525년에 쓴 책을 보면 그의 외삼촌인 안공이 귀신과 맞서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두렵게 하여 쫓아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안공은 젊은 시절에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인 임천에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임천에는 귀신을 섬기는 풍속이 강해서 백성들은 이른바 음사라고 불리는 사당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공이 임천 군수로 부임해 오자 그 음사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부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임천이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천 관청의 남쪽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임천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있다고 여겨 우물에 모여서 복을 달라고 빌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천 군수로 온 안공은 그런 풍습을 나쁘다고 여겨서 포졸들을 동원하여 그 우물을 메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물 안에서 소가 우는 듯한 소리가 사흘이나 들려오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해진 임천 사람들은 안공에게 찾아가 우물을 메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으나 안공은 우물이 슬퍼서 운다고 무슨 나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반박하며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데 우물을 메운 이후부터 임천에서는 요사한 나쁜 일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우물은 귀신이나 요괴가 모여드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양 철학에서 귀신이나 요괴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인 음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 우물을 그들의 본거지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조선 중기의 학자가 쓴 책에도 안공의 일화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키가 약 2.5m나 될 만큼 큰 체격에 용감한 성격을 지닌 천연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상남도 지리산에 갔다가 귀신을 섬기는 사당인 천왕봉 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왕봉 음사는 예전부터 무척 괴이한 영험이 있는 장소로 알려졌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 경건하게 사당에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몇 걸음 못 가서 사람과 말이 쓰러져 죽는다는 소문이 퍼진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너도 나도 사당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용맹한 기질을 가진 처녀는 그 소문을 듣고 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라고 무시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가 탄 말이 땅에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었겠지만 처녀는 정반대로 크게 화를 내면서 죽은 말을 천왕봉 음사 안으로 끌고 가서는 말의 피를 사당의 벽에 잔뜩 발랐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이나 개의 피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주인공인 유비가 황건적 일당이 부리는 도수를 깨뜨리기 위해 말과 개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당의 벽에 말에 피를 바른 처녀는 음사에서 섬기는 신을 묘사한 신상을 주먹으로 부숴버린 다음 사당을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이는 사당에서 섬기는 귀신을 모욕하는 일종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는 천왕봉 음사에 괴상한 일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공과 처녀는 귀신과 정면으로 대적하고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희한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그들이 타고난 운이 아주 강해서 귀신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가진 힘과 용기가 뛰어나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래 귀신은 허약한 사람에게부터 농락하는 존재이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귀신이라고 해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